저는 강지수, 54살입니다. 살균된 화이트보드와 손도 대지 않은 민트 사탕이 담긴 그릇, 그리고 비에 젖은 주차장이 너무 완벽하게 내려다 보이는 작은 유리벽 회의실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의자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마치 이 회의 전에 거울 앞에서 연습이라도 한 듯한 비웃음을 얼굴에 번지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자신에게 지나친 만족을 안긴 말을 꺼냈습니다. 강지수님 연봉이면 주니어 엔지니어 3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모욕이 묻어 있었고 마치 내가 집에 두기엔 너무 비싼 가구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신입이었고 회사 A에 있어야 많아야 6개월 정도 된 사람이었습니다. 맞춤 정장은 아직도 자신의 피부가 아니라 무대 의상처럼 입고 있었고 MBA 학위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사람 대신 스프레드시트를 바라보고 회의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만들었는지보다는 이전 직함을 먼저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성민, 최고기술 책임자, CTO, 나이 40대 초반, 너무 각진 턱은 신뢰가 가지 않았고 너무 단정한 머리도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건 아니고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입니다. 라며 마지막 말을 마치고 마치 미리 써온 대사처럼 침묵을 공기 중에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폭발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애원하거나 최소한 한 이야기를 기다렸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의 김윤아가 그의 옆에서 태블릿과 퇴직 서류가 든 폴더를 들고 앉아 있다가 마치 이 상황이 부끄러운 듯 하지만 멈출 만큼은 아닌 듯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넉넉한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2달치 급여와 미사용 연차, 원하시면 추천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가 부드러운 손길로 폴더를 내밀었고 마치 간호사가 진정제를 주듯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손길이었습니다. 나는 그 폴더를 천천히 침착하게 집으며 내가 미소 지을 때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고 고마워요, 김윤아 씨 라고 말한 뒤 한성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잠깐 동안 그의 비웃음이 흐트러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내가 싸움을 걸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그가 다음 보고서에 기존 인력 관리의 어려움이나 조직의 신선한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로 쓸만한 무언가를 주기를 기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신 나는 몸을 뒤로 젖히고 폴더를 여러 훑어본 뒤 다시 닫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명확하네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셔츠 소매의 주름을 털었습니다. 굳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손을 쓸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성민은 다시 김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만족스럽다기보다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전환 작업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엔지니어 팀이 시스템 구조에 대해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혹시 몇 주 정도 컨설팅 가능하신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오래 바라보며 형식 뒤에 숨은 절박함을 가늠했고 생각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답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주저없이 그의 손을 잡아 악수했고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설계에 배선까지 했던 복도를 걸어나가며 서버실 앞을 지났습니다. 여전히 내가 예전에 설계한 그 특유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시선을 피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어깨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들도 내 운명이 언젠가 자기 일이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년의 세월이 종이 상자 하나에 담겼습니다. 몇 권의 책, 액자에 든 사진,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머그컵,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낙서 가득한 다이어그램 폴더. 트럭 조수석에 그 상자를 내려놓고 나는 잠시 빗방울이 아뷰리에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상기시키려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불이 들어왔습니다. 전 동료 신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채용하고 멘토링하고 10년 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벌써 난리 났어요. 신입들은 로그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주차장을 빠져나와
뒤를 돌아볼 가치도 없는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을 뿐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불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흐린 하늘에서 희미한 빛이 주방 창문을 통해 힘없이 들어오고 커피 향이 이른 가을의 차가운 금속성 공기와 섞일 때 나는 김윤아가 건넨 폴더의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볼 필요는 없었지만 모든 세부를 기억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글자가 얼마나 작은지, 모든 문장이 얼마나 법적으로 들리는지,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간단히 몇 달러, 서명, 그리고 퇴직금 계산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22년을 함께한 아내 강나리는 싱크대 앞에 서서 소매를 걷고 특별히 설거지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빙빙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을 꺼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집수리 전부터 써오던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내게 돌아서서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게 선택권을 주고 싶어하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얘기할래? 아니면 나중에 할래? 나는 서류를 다시 폴더에 접어넣고 그것을 내 것이 아닌 양 탁자 위로 밀어놓으며 말했다. 그들은 정말로 내가 없어도 이 시스템 전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며 또 얼마나 전혀 놀랍지 않은지 깨달았다. 강나리는 팔짱을 낀 채로 조리대에 기대어 서 있었고 약간 치켜뜬 눈썹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예전에 2층 전선이 고장났을 때 내가 백업 발전기도 없이 직접 고치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그 해에 지었던 표정과 똑같았다. 그녀는 말했다. 충분히 많이 경고했잖아. 적절한 문서화도 없이 새 사람 들여오면 그들이 무너질 거라고. 물론 그녀가 옳았다. 나는 그녀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지 못했다. 나는 따뜻하고 쌉쌀하며 현실감을 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진지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컴퍼니 A가 방금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내가 우월감을 느끼거나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20년 가까이 내 손으로 쌓아 올리고 지키고 유지해온 것의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단순히 시스템을 관리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전체 구조를 관통하는 논리를 직접 썼고 자동화와 이중화, 접근 프로토콜, 중첩된 안전망의 패치워크를 만들어냈다. 아무도 전체를 본 적이 없었던 이유는 아무도 묻지 않았고 설령 물었다 해도 그 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5년 전 내가 제안했던 문서와 팀을 그들은 끝내 지원하지 않았고 내 구조를 편의한 영어로 번역해줄 기술 문서 작성자를 한 번도 채용하지 않았다. 내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낼 때마다 그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네요. 다음 분기에 다시 논의하죠 라고 했지만 그 말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3개월 전 서버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기계음이 낮은 중얼거림에서 고음의 윙윙거림으로 바뀌는 것을 들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미묘한 변화였지만 나는 즉시 클러스터 C의 로드 밸런서가 과부하되고 야간 작업 중 페이로버 큐가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것을 알았다. 나는 경보를 울리는 대신 예전처럼 그냥 패치했다. 패치는 내 언어이자 내 방식의 응답이자 조용한 돌봄의 행위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주니어 엔지니어들은 찡그린 얼굴로 스크립트와 형광펜으로 표시된 출력물을 바라보며 왜 시스템 2가 그들의 최신 네트워크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복셀을 통해 결제 확인을 라우팅하는지, 왜 백업 프로토콜이 기대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서로 묻고 너무 늦게서야 자신들이 받은 것이 자신의 훈련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차고로 가서 내 책상에서 챙겨온 박스를 열었고 그 안에는 노트와 백업 드라이브 사이에 내가 만든 마지막 전체 시스템 토폴로지의 인쇄본이 있었다. 모서리는 수년간 접고 펴기를 반복해 누렇게 변하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들고 앞으로는 컴퍼니 A 사람 그 누구에게도 이걸 공유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 지식은 빚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이었다. 그 후 트럭을 몰아 호숫가로 갔다. 바람이 낮게 물 위를 스치고 나무들은 초록에서 녹슨 빛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나는 강나리와 연애 초기에 소풍 도시락을 들고 오곤 했던 그 구부러진 단풍나무 아래에 차를 세웠다.
그땐 원룸 월세에서 살면서 부엌을 리모델링하고 정원을 가꾸는 꿈을 꾸던 시절이었다. 나는 트럭의 뒷물에 앉아 하늘이 느리게 어두워지는 걸 지켜보며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기다리고 있는 두 통의 부재중 전화와 음성 메시지가 있었다. 모두 컴퍼니 A의 대표 번호였다. 나는 듣지 않았다. 나는 구름이 조용한 논쟁처럼 서로를 덮으며 흘러가는 걸 지켜보았다. 그런 논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나는 사무실에서 막 떠나온 공기 맛이 더 이상 나지 않을 때까지 차갑고 축축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때로는 조용히 떠나는 것이 문을 쾅 닫는 것보다 더 큰 소리다. 거의 20년 전 컴퍼니 A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전체 IT 시스템은 개조된 창고방에 접이식 탁자 위에 나란히 놓인 맞지 않는 두 대의 데스크탑 컴퓨터, 인쇄보다 소리가 더 컸던 팩스기 한 대, 그리고 첨부 파일 하나 업로드하는 동안 달걀을 삶을 수 있을 정도로 느린 인터넷 연결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소매 셔츠를 입고 자격증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믿던 문태환 사장이 나를 인터뷰하며 말했다. 우리는 곧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강지수 씨, 뛰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척추를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사무실이자 창고였던 그 비좁은 방에서 그의 악수를 기억한다. 먼지 낀 창문 너머로 햇빛이 스며들었고 아래 하엽장 소음이 들렸지만 그는 바닥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을 마치 아직 이름도 모르는 뿌리처럼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정직원은 12명 남짓, 관리 중인 부동산은 3곳뿐이었고 대부분의 기록은 벽에 병정처럼 줄지어 놓인 서류함에 보관되어 있었다. 각 서랍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나는 첫 주 동안 키보드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클립보드를 들고 책상마다 다니며 각자의 일, 어려운 점, 그리고 시스템이 해줬으면 하는 일을 물어봤다. 외부 컨설턴트에 대한 예산도 없었고 따라야 할 템플릿도 없었으며 연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도 없었다. 오직 더 나은, 더 빠른, 더 안전한 방식으로 일을 개선하라는 지시만 있었기에 나는 기본적인 내부 대시보드와 종이로 하던 유지보수 요청을 대체할 수 있는 직접 코딩한 스크립트, 그리고 주요 기록이 실수로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할을 배정하는 로그인 시스템부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시스템은 점차 진화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건물을 온라인에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필요, 새로운 특이점, 새로운 제약이 생겼다. 오래된 건물 중에는 제대로 된 배선이 없는 곳도 있었고, 일부 관리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메일을 확인했으며, 일부 지역 사무소는 자신들이 직접 요청한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우리는 성장했다. 3년째가 되었을 때, 20개 건물을 넘기고 분기마다 지원 티켓이 3배로 늘어나자, 나는 세입자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비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신원 조회, 신용 검증, 임대 계약 생성이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통합되어 평균 온보딩 시간을 이틀에서 6시간으로 단축시켰다. 그리고 나는 임대팀이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2개 주에 걸쳐 30개 건물에 도달하고 임원진이 더 이상 이 사업이 소규모 운영이라고 가장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완전한 디지털 인프라 전환, 우편 자동화, 암호화된 결제 처리, 내부 감사 추적을 제안했다. 문태환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필요할 만큼 충분히 큰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정표, 예산 절감액, 점진적이고 깔끔한 마이그레이션 단계를 담은 로드맵을 제시했고 그는 그 주에 바로 승인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은 화려하지도 예쁘지도 않았다. 최신 UI 트렌드나 로고, 스플래시 스크린도 없었다. 하지만 견고했고, 투명했고, 확장 가능하며 빨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현장에서 배운 모든 교훈이 반영되어 있었다. 실패를 대비하고, 인간의 실수를 가정하며, 설명서를 읽지 않는 사람을 위해 설계하는 것, 문태환이 12년 만에 은퇴하고 회사를 아들 류민석에게 넘겼을 때, 그는 날카로운 정장의 모든 것이 더 효율적해질 수 있다고 믿는 아이비리그 출신이었다. 나는 문화가 변할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계속 고용했지만 구조조정이나 브랜드 현대화 같은 말을 쓰기 시작했고 서비스보다는 기업 가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그래도 그들은 내게 일을 맡겼고
나는 계속 구축했다. 15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4개 주에서 60개가 넘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고 내가 만든 시스템, 즉 직원들이 부르기 시작한 시스템 A는 완전한 생태계로 성장했다. 일정 관리, 결제, 유지보수, 세입자 메시징, 계약자 파견, 규정 준수 추적, 실시간 분석을 위한 상호 연결된 모듈들이 모두 내가 수백 번의 주말과 늦은 밤을 투자해 직접 작성한 공유 코어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전통적인 의미의 관리자는 아니었다. 전체 회의를 주재하거나 회사 전체 이메일을 보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 고장 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해결책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내게 왔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실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내가 만든 것을 문서화한 적은 없었다. 제대로 한 번도.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강요한 적도 없었다. 새로운 임원들이 오기 전까지, 즉 류민석이 회사를 매각한 뒤 인수한 사모펀드가 고용한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 새로운 얼굴들은 업계 내부 출신이 아니었고 왜 특정 워크플로우가 존재하는지, 왜 이 시스템이 시중에 더 세련된 제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대신 그들은 컨설턴트를 데려왔고 밝은 눈빛과 당황한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아 태블릿을 켜고 얼마나 모르는지 드러내는 질문을 했다. 왜 시스템 C는 이렇게 경로를 잡고 F로 바로 가지 않나요? 또는 전체를 서드파티 API로 바꿔서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내가 복잡한 질문에 단순한 답을 주지 못하자 답답해했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화이트보드에 데이터 흐름을 그려가며 왜 그들의 요구가 통하지 않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자 지루해했다. 그리고 나는 한두 번이 아니라 무시하고 깔보는 조용히 우월감을 드러내는 표정을 보았다. 그들이 나를 문제의 일부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냥 계속 만들었다. 어느 날, 휴게실에서 그들 중 한 명이 신입에게 이 시스템 전체가 신이 된 한 사람이 덕트 테이프로 이어 붙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고, 그를 정정하지 않았다. 그건 덕트 테이프가 아니었다. 그들이 이해할 자격이 없는 예술이었다. 경고 신호는 천둥처럼 오지 않았다. 벽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처럼 멀고 희미하게 의미를 모르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왔다. 처음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표면 아래에서 미묘하게 무언가가 바뀌면 나는 상상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모든 회사가 성장통을 겪고 새로운 리더십은 항상 이전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더라도 흔적을 남기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연기된 회의로 시작했다. 내가 수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임원진에게 시스템 성능 지표와 예정된 업그레이드 일정을 발표하던 정기 분기 회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 달로 미뤄졌다. 비서의 말에 따르면 CTO와 CFO가 다른 현대와 우선순위를 모색 중이라 회의 시간을 제할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 문구, 현대와 우선순위는 첫 번째 진짜 단서였고 강나리가 예측했던 바로 그곳으로 이어지는 흔적의 첫 번째 빵 조각이었다. 그때조차도 나는 그 흔적을 따라가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따라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시스템의 유용성, 신뢰성, 부인할 수 없는 성과 기록이 다른 부서에 닥치고 있는 변화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다. 예전에는 늘 참조로 받아보던 이메일, 로드맵, 정책 조안, 예산 전망 등이 내 인박스에서 사라졌고 결국 인프라 기획 관련 메일에서 왜 내가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미안한 듯 반쯤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새로운 리더십이 좀 더 슬림하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커뮤니케이션을 간소화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 즈음, 나는 전담 문서와 팀을 제안서를 제출했다. 거창한 비용도 아니고 단지 나와 함께 일할 2~3명의 테크니컬 라이터만 있으면 18년간의 조직 지식을 반복 가능하고 이전 가능하며 견고한 무언가로 번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나는 최소한의 문서화만으로도 장애 시간을 40% 줄이고 온보딩 비용을 낮추며 컴플라이언스 가시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스프레드시트도 첨부했다.
답변은 2주 후, 조달 부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서 2문장짜리 이메일로 왔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예산 제약으로 인해 귀하의 요청은 이번 분기에 승인될 수 없습니다. 다음 사이클에 다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기는 오지 않았다. 강나리는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기도 전에 변화를 눈치챘다. 내가 집에 돌아와서도 반쯤은 아직 회사에 머물러 있고, 카페인과 압박감에 손이 떨리고, 시스템 충돌과 데이터 스키마 수정에 대해 중얼거리는 모습을 너무 자주 봤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조용해지고, 느려지고, 가방을 더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내가 이미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놓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뒷마당 데크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고, 마지막 여름 더위가 정전기처럼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강나리는 내가 구운 치킨과 고구마가 담긴 접시를 손도 대지 않고 포크로 긁어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그 사람들 너 밀어내고 있어, 강지수. 한 번에, 대놓고가 아니라, 하지만 확실히 그래. 나는 접시에서 시선을 들어 그 말을 부정하려 애썼고, 그 주초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나 없이는 안 돼. 아무도 이걸 어떻게 맞추는지 몰라. 그녀는 테이블 너머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방금 내온 음식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손가락으로, 그리고 말했다. 그게 바로 내가 필요 없는 이유일 수도 있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호수 쪽을 바라봤다. 마지막 주황빛 햇살이 물 위에 고르지 못한 줄무늬로 반짝이고 있었고,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한 조각씩 쌓아온, 나만 고칠 수 있던 무언가를 떠난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보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도 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주차장에 앉아 새 건물의 불이 하나씩 켜지는 걸 지켜보며,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백엔드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링 그리드 중 어디가 점검이 필요한지, 시스템 2가 최대 부하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물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몇 달 동안이나. 대신, 복도에서는 젊은 임원들이 서드파티 대시보드 통합, 핵심 기능을 클라우드 기반 벤더로 이전, 중복 커스텀 기능 제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았다. 그들은 몰라도. 중복 커스텀 기능이란 내가 손수 만든 모든 것,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 다음 받은 이메일은 CTO의 비서로부터 온 것이었다. 제목은 캘린더 요청, 체크인 미팅이었고, 본문에는 짧게 한성민 님이 내일 아침 간단한 싱크를 원하십니다. 긴급한 건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수락을 눌렀고, 노트북을 닫으며 조금 미소까지 지었다. 왜냐하면 그때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서류를 보지 않아도,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이직 스크립트를 써봤기에 내 차례가 왔다는 걸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침묵이 교체의 첫걸음이다. 주니어 엔지니어들이 들어왔을 때,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전 직원 이메일을 보내거나 공식적인 소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저 내 책상 근처에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복도 끝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꼭 껴안은 채, 자신들이 이해해야 할 무게에 어울리지 않는 열정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한 명씩 내 사무실을 온보딩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돌았지만, 2주가 지나자 그들이 단순히 관찰만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 첫 번째는 키가 크고 손이 떨리는, 짧게 머리를 민 청년이었다. 그는 내 문 앞에 서서 자기소개를 했다. 김승현입니다. 그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유명 대학에서 막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했고, 최적화 프레임워크와 애자일 환경에 대한 유행어를 몇 마디 늘어놓았다. 그리고 주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줄 시간이 있냐고 물었다. 마치 내가 20년 가까이 쌓아올린 핵심 시스템이 커피 한 잔과 몇 개의 분리 포인트로 설명될 수 있다는 듯이. 나는 질문에 답하는 걸 싫어하지 않았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 하지만 나를 괴롭힌 것은 질문의 종류였다. 그들은 코드를 마치 모서리 조각이 빠진 퍼즐처럼 바라보았고, 내가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너무 빨리 고개를 끄덕였으며, 결정의 이유는 건너뛴 채 연결 구조만 파악하려고 노트패드를 열어 플로우 차트를 그리려 했다.
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관심이 없었다. 김승현 다음에는 이지원, 그 다음엔 전영호, 그리고 이름조차 거의 즉시 잊어버린 누군가가 왔다. 그는 내 설명을 듣기보다는 슬랙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나는 시스템 C의 배치 처리가 오래전에 사라진 지역에서 계승된 구형 서버 프레임워크의 역사적 자원 제약 때문에 계단식 스레드 타이밍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메모를 했고 추가 질문도 했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몰랐고 2009년에 만들어진 우회 방법을 언급했을 때도 멈추지 않았다. 그 우회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서드파티 모듈의 데이터베이스 락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내 것이 의존성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더 설명하지는 않았다. 내 책상 뒤 캐빈이 돼 있는 오래된 노트북들, 내가 했던 일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 설명하는 스케치, 주석, 손으로 그린 스키마 맵, 여백 메모들로 가득 찬 노트북들은 꺼내지 않았다. 그 노트북들은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유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처음부터 만든다는 것이 단순한 아키텍처가 아니라 책임을 의미하던 시절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이 내 사무실을 밝은 눈빛과 열정, 상처 없는 표정으로 드나드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진짜로, 그리고 꼭 필요한 방식으로는 아니었다. 한성민이 그 시기 한번 들른 적이 있다. 그는 사무실 문틀에 기대어 디자이너 안경을 코끝에 살짝 걸치고 마치 투자자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새 팀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요, 강지수님. 시스템만 이해하면 앞으로 훨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었다. 그때 나는 시스템 A와 3일째 이상 징후를 보이던 지역 백업 노드 간의 조용한 데이터 동기화를 검증하고 있었다. 나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한성민은 내가 겸손하거나 구식이거나 향수에 젖어 있다고 생각하는 듯 미소를 지으며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곧 알아낼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냥 다시 화면을 바라보며 동기화가 끝나는 걸 지켜봤다. 그들은 시스템 E, 즉 자체 논리 엔진을 가진 유지보수 스케줄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 스케줄러는 계절별 행동 패턴에 연동된 임계값을 초과할 때 요청을 계단식 배치로 재조정하도록 설계되었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계약자 가용성을 교차 참조하는 자원풀 할당 스크립트와도 조용히 통신했다. 그들은 결제 프로세서의 일부가 왜 직접 API 훅이 아니라 검증셀을 경유하는지, 시스템 D의 로그인 토큰이 왜 계단식 엔트로피 서명으로 발급되는지, 야간 백업이 왜 문서상 존재하지 않는 두 개의 디렉터리를 건너뛰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쯤이면 나는 더 이상 거기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주 금요일, 나는 집에 가서 강나리에게 섀도잉 로테이션에 대해, 그리고 그 아이들 중 한 명, 아마 전영호가 다 매핑하면 어디부터 교체할지 알 수 있겠네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마치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집의 마룻바닥을 교체하는 것처럼 쉽게 말했다. 강나리는 처음엔 별말 없이 와인 두 잔을 따라주고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이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없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우선순위, 일반으로 표시된 이메일이 왔다. 제목은 체크인이었고, 열어보지 않아도 나는 그것이 끝의 시작임을 알았다. 그들은 인수인계가 아니라 추출에 관심이 있었고, 앞으로 내가 나누는 모든 말은 내가 성인의 반평생을 바쳐 만든 것을 해체하는 데 쓰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 아직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을 해체하는 법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회의는 평범한 체크인으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한성민의 비서가 내 캘린더에 부드럽게 30분짜리 블록으로 잡아두었고, 그 앞뒤로는 내 관심사가 아닌 부서 스탠드업과 제품 로드맵 리뷰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일찍 도착했다. 의무감이라기보다는 본능 때문이었다. 익숙한 일상 아래 어딘가에서
호수 뒤편에서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미세한 기압 하강처럼 무언가가 변하는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방은 2층의 새 회의실 중 하나로 사방이 유리벽이고 연한 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구석에는 프레젠테이션 화면 공유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모니터가 하나 있었다. 내가 들어섰을 때 인사팀 김윤아가 이미 앉아 있었고 양손에 가죽 포트폴리오를 쥔 채 마치 전달하고 싶지 않은 내용을 연습해서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다. 한성민은 정확한 시간에 들어왔다. 1초도 빠르거나 늦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을 여러 번 연습한 듯했다. 그는 자신감보다는 방어에 가까운 차분함으로 내 맞은편에 앉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지수님, 이라고 말했다. 마치 내가 선택권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형식적인 대화는 생략한 채 그가 소매를 정돈하고 목을 가다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에서 나온 듯한 문장들을 늘어놓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전략적 정렬, 자원 최적화, 장기 비용 구조 같은 표현들, 모두 같은 의미였다. 나는 유지하기엔 너무 비싸다는 뜻, 김윤아는 이미 내가 이길 수 없는 패를 나눠주듯 폴더를 책상 너머로 밀었고, 한성민이 개인적인 일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예의와 존중을 혼동한 사람들이 짓는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이어서 당신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주니어, 엔지니어 3명을 채용해 부서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폴더를 바라봤지만 아직 손대지 않았다. 모든 세부를 기억하고 싶었으니까. 재구성이라는 단어 앞에 미묘한 멈춤, 김윤아가 이미 그 자리에 앉은 걸 후회하는 사람처럼 시선을 피하는 모습, 머리 위 에어컨의 조용한 윙윙거림이 실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게 만들던 그 방, 한성민은 약간 몸을 뒤로 젖히고 팔짱을 꼈다. 아마도 큰 소리, 불만 목록, 마지막 순간의 논리나 충성심에 대한 호소 같은 반응을 기대하는 듯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2달치 급여와 모든 미사용 휴가를 포함한 넉넉한 퇴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래도 나는 말이 없었다. 대신 마침내 폴더를 열고 결함 있는 배포 스크립트를 검토할 때와 같은 신중함으로 문서를 넘겼다. 충분히 고민하셨네요. 라고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단순한 관찰이었다. 한성민은 내가 참여하지도 않은 게임에서 이긴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김윤아는 침묵을 채우려 애썼다. 인사팀이 늘 그렇듯이. 복리후생 연장, 전환 지원, 내부 컨설팅 기회에 대해 그런 방식에 열려있다면 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그녀를 바라봤다. 진짜로. 미소 뒤의 피로, 포트폴리오 가장자리를 살짝 움켜쥔 손가락, 그녀 역시 이게 옳다고 믿지 않는다는 걸, 다만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녀가 내민 펜을 받아 서명란에 서명하고 서류를 건넨 뒤 소리 없이 일어섰다. 내가 문을 잡으려 할 때 한성민이 말했다. 전환 기간 동안 컨설팅 생각이 바뀌면 알려주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분노도 경멸도 아닌 오랜 수용 끝에 오는 평온함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 둘 다 내가 그러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리고 나는 나갔다. 아무것도 아닌 것과 모든 것이 똑같은 무게로 어깨에 얹히는 느낌을 받으며 내 자리로 돌아와 천천히 일부러 짐을 쌌다. 챙길 게 많아서가 아니라 액자에 든 사진 한 장, 한 번도 빌려주지 않은 기술 매뉴얼 3권, 가장자리에 이가 나간 도자기 머그잔, 이미 포맷한 백업 드라이브뿐이었으니까. 대신 누군가 지켜본다면 무엇이 떠나는지 이해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였다. 몇몇 동료들이 지나가며 어색하게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넸다. 어떤 이들은 시선을 내리고 어떤 이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한두 명은 진심 어린 슬픔을 보였다. 나는 조용히 그 인사에 답했다. 그들이 침묵한 것을 탓하지 않았다. 침묵이 동일하는 뜻이라고 여긴 것만 탓했을 뿐이다. 18년이 종이상자 하나로 줄었다. 마지막으로 서버실 앞을 걸었다. 유리 너머 하드웨어의 웅웅거림이 났고 기계적인 심장박동처럼 울렸다. 거기서 잠시 멈췄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빛이 완벽한 리듬으로 깜빡이는 모습, 케이블이 적당히 늘어져 있는 모습, 모든 게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서였다. 그 모든 일 이후에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회의가 끝난 지 겨우 15분 만에 온 신준호의 메시지가 있었다. 소문 들었어. 괜찮아. 나는 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운전해 집으로 갔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지도처럼 도시가 내 주변에 펼쳐졌다. 차고에 도착하니 강나리가 현관에서 나를 맞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대신 질문 대신 커피 한 잔, 앉을 자리, 그리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는 동안 곁에 있어 주는 존재를 내게 내주었다. 어떤 끝맺음에는 소리가 필요 없다. 그날 밤, 집이 조용해지고 강나리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친 평온함으로 위층에 올라간 후, 나는 법원 한 잔을 들고 뒷마당 데크로 나갔다. 내 무게에 삐걱거리는 판자, 우리가 다시 지은 뒤 매년 가을마다 그랬듯이. 나는 혼자 앉았다. 마당 너머로 뻗은 어두운 물가, 달빛 없는 밤에 거의 보이지 않는 지호수, 그 표면에는 간혹 지나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건너편 형광등이 반짝일 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켜지 않았다.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았다. 뉴스피드를 스크롤하지도, 누가 내부 포럼에 올린 작별 글에 댓글을 달았는지도 보지 않았다. 대신 법원이 혀에 감도는 감각, 아직 분노가 닿지 않은 공간, 실망이 낮게 맴돌지만 완전히 내려앉지 않은 그 자리를 채우도록 두었다. 그리고 나는 어둠을 바라봤다. 마치 내가 묻지 않은 질문에 답을 해줄 것처럼. 공기는 젖은 나뭇잎의 냄새와 호수의 희미한 구리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고, 나는 나를 내쫓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 밤 쉽게 잠들지 못할 사람들, 시스템 관리자들, 지원 기술자들, 내가 무엇을 위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지조차 모르는 주니어 엔지니어들, 아직 그들의 야간 동기화가 오류 메시지 없이 실패하기 시작할 것임을 알지 못하는 지역 관리자들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반대편에서 너무 많이 보아왔으니까. 일이 큰 소리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붕괴되고, 한 하위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를 트리거하지 못하고, 의존성의 혼란이 불이 아니라 침묵으로 풀려나가며, 결국 누군가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질문을 던질 때까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바람이 약간 세차게 불어 마당 가장자리에 키 큰 풀밭을 지나가며 오래된 텔레비전의 잡음 같은 소리를 냈고,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 내 핸드폰이 한 번 진동했다. 데크 의자의 나무를 통해 단 한 번의 진동, 그리고 다시, 또 다시, 결국 나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화면을 위로 돌렸다. 부재 중 전화 3통, 음성 메시지 하나. 그리고 신준호에게서 온 문자, 큰일 났어요. 시스템 A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나는 음성 메시지를 열지 않았다.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버번을 마시고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 따스함이 가슴 한가운데쯤에 머무르게 두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때 느끼는 만족감이 아니라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됐다는 사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단지 6달 전에 내가 시스템의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새 엔지니어를 그냥 투입해서 수용하듯 알아서 적응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누군가 내 말을 들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남긴 허전한 공간을 느꼈다. 아침이 되자 메시지 3개가 더 도착했다. 하나는 김유나, 하나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지만 한성민의 것임을 알아보았고, 또 하나는 회사의 일반 IT 한라인에서 왔다. 모두 제목이 긴급으로 시작해서 정중한 절박함으로 끝났으며, 잠깐 상담할 수 있는지, 현재 문제에 대해 통화할 수 있는지, 예상치 못한 불안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강나리가 내가 주방 식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며, 내가 어떤 조언자보다 더 신뢰하게 된 조용한 단호함으로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다시 전화할 거야. 나는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 쥐고 김이 섬세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결국엔 알아낼 거야. 아니면 못 알아내겠지. 그녀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그들이 일부러 망가뜨린 것에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다. 점호가 되자 메시지의 어조가 달라졌다. 덜 공식적이고 더 절박했다. 신준호가 다시 이번에는 시스템 B가 다운됐고 유지보수 요청이 멈췄어요. 완전히 마비예요. 라고 썼다. 나는 메시지를 닫고 핸드폰을 꺼버린 뒤 밖으로 나가 햇빛을 받았다. 전날 밤의 차가운 명료함 뒤에 느껴지는 따스함은 낯설었고 나는 머릿속으로 대규모 배포를 계획하던 시절 걷던 호숫가 긴 산책로를 걸었다. 이번에는 인프라가 아니라 부재에 대해 손이 떠나고도 지문이 남는 그런 부재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실패는 시스템 오류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둘째 날 점호가 조금 지났을 때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누군가 아마 한성민, 아마 김윤아, 아니면 마침내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들 위에 세워진 비계 위에 서 있다는 걸 깨달은 주니어 엔지니어들 중 누군가 문제의 근원을 다루는 것보다 나에게 계속 전화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한 듯한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이틀 전 나에게 퇴직 패키지와 공허한 감사 인사와 함께 그 근원을 없애버렸는데 말이다. 첫 음성 메시지는 한성민의 번호에서 왔고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덜 자신감 있고 조금 더 빨랐다. 강지수, 한성민입니다. 아마 이미 들으셨겠지만 테넌트 서비스 포털에 문제가 생겼고 새 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스템 아키텍처의 몇몇 요소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짧게 통화 가능하신지 컨설팅 형태로 잠깐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보상은 드릴 겁니다 라고 덧붙였는데 그게 아이러니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듯했다. 음성 메시지가 끊기자 나는 저장하지 않고 삭제했다. 절박함을 못 느껴서가 아니라 그가 아직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2시간 후 또 다른 메시지, 이번에는 김윤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따뜻하지만 더 준비된 듯했다. 강지수님,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현재 전환기를 원활하게 넘길 수 있도록 임시로 도와주실 수 있는지 정말 말씀 나누고 싶어요.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건 이해하지만 보상은 정말 후할 거예요. 그녀는 지쳐 보였고 나는 아마도 그 창문 없는 회의실에서 트리아지 팀이 아마도 모니터의 빨간 대시보드 경고등이 깜빡이는 것을 멈추는 방법도 모른 채 웅크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메시지는 2배로 늘어났다. 낯선 번호로 온 전화가 하나 있었다. 알고 보니 주니어 엔지니어 중 한 명, 내가 맞게 기억한다면 전영호였다. 그는 첫 주에 모두 매핑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부품을 하나씩 교체할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다. 그의 음성 메시지는 짧고 초조했으며 루프, 실패, 응답 없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재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와 같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신준호의 문자도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긴급하게 오기 시작했다. 모두 멈췄어요. 유지보수 요청이 전혀 처리되지 않아요. 자동 결제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윗선에서 난리 났어요. 그래도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하루 종일 물가 근처의 산책로를 걸으며 바람이 내 재킷을 잡아당기고 파도 소리가 모래를 부드럽게 긁는 소리를 들으면서 복수나 승리 뒤에 오는 침묵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 늦게서야 내가 필요했다는 걸 깨달을 때 오는 침묵의 형태를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서버 로그를 검토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의 12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내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내가 회사 A에서 했던 일을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인간적인 용어로, 결과로, 패턴과 본능,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늦은 밤과 휴일 주말에 익힌 정밀함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가 타이핑하는 동안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김윤아였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다. 그녀의 메시지는 짧고 간단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노트북을 옆에 두고 전화를 집어들고 목소리를 고르고 조용하게 말씀하세요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사과로 시작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냥 비즈니스라고, 비용 구조와 성과 예측의 현실일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곧바로 제안으로 넘어갔다. 회사에서 시간당 001원의 자문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1회 최소 4시간입니다. 나는 그 숫자를 몇 초간 공중에 띄워 두었다가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곧 다시 연락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돈이 유혹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도 요청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기억과 판단, 그리고 그들이 더 저렴한 미래를 위해 내던졌던 살아있는 역사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데 강나리가 갓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내 옆 탁자에 조용히 놓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단지 무슨 생각해? 라고만 말했다. 나는 그녀 너머 창문을 바라보았다. 방의 반사가 유리 위에 마치 남을지 떠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기억처럼 떠 있었고 나는 내가 얼마나 같이 있었는지 이제서야 그들이 알게 된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어떤 교훈은 너무 늦게서야 찾아온다. 나흘째 아침이 되자 나는 더 이상 전화의 타임스탬프를 확인하지 않았다. 너무 자주 와서 셀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휴대폰을 주방 싱크대 옆 창턱에 엎어두었다. 희미한 빛이 뿌옇게 들어오는 유리창 너머로 화면은 몇 분마다 심장이 닫힌 문 너머로 들리길 바라는 것처럼 켜졌다. 각 진동은 그들의 결정이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이고 눈에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강나리가 아침 식사용 사과를 자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침과는 어울리지 않는 하루의 리듬에서 벗어난 듯한 긴 울림이었다. 나는 행주에 손을 닿고 그녀를 한번 바라본 뒤 이미 누군지 알면서도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문구멍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알았다. 한성민이 내 현관에 서 있었다. 나흘 전 내 해고 미팅에서 미소를 지었던 그 남자 같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자세를 잡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디자이너 안경은 얼굴에서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정장은 구겨져 있어서 그가 그 옷을 입고 잤거나 더 가능성 있게는 아예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았다. 넥타이는 아예 없었고 윗단추는 풀려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권위가 자기 편이 아닐 때 공기가 더 얇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그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악수도 청하지 않았다. 잠시 서 있다가 강지수님,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 알지만 심각한 상황이 생겨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문틀에 기대 팔짱을 끼고 그가 문장 중간에 어조를 조절하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봤다. 완전히 무너져 보이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겸손과 절박함의 조합을 찾으려는 듯했다. 나는 3명의 엔지니어로 1명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라고 말했다. 그는 예상보다 날카로운 말에 움찔하더니 결과에 동의하는 것이 그 무게를 덜어줄 수 있을 거라는 듯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건 실수였습니다. 지금 고치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가 계속 설명하는 것을 기다렸다. 임대인 포털이 이틀 전 오프라인이 된 이후 내부팀과 외부 컨설턴트가 여러 차례 복구를 시도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자동 유지보수 스케줄러가 이제는 중복 작업지 시설을 생성하고 중요한 작업은 아예 놓치고 있다는 것. 결제 처리 시스템에서 일괄 오류가 발생해 7,000명 넘는 입주민의 잔액이 잘못 반영되었다는 것까지. 그는 공기가 서늘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땀을 흘리고 있었고 마침내 숨을 고르며 멈췄을 때 말했다. 우리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강지수. 이사회에서 상당한 자문료를 승인했어요. 시간당 $500, 뭐든 필요하면 드릴게요. 우리는 그저 시스템이 다시 안정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나는 잠시 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침묵이 길어지도록 두었다. 그것은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이 존중하지 않는 무언가에 의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물을 끌어올리던 양동이와 밧줄을 부쉈다가 다시 우물로 돌아오는 것이 어떤 건지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심각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고 그가 당연한 말을 거울처럼 듣고 어깨가 축 처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내가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이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저 그가 착륙할 곳을 제공한 것뿐이었다. 그는 맞아요. 모두가 허둥대고 있고 큰 고객들로부터 압박도 받고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게 끝난 건 알지만 잠시라도 괜찮으니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차고에 있는 골판지 상자를 떠올렸다. 집에 가져온 그날 이후로 손도 대지 않은 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나 인생이 되어버린 흔적들이 담긴 상자였다. 그리고 한성민이 비용 절감이라고 말하며 지었던 그 익숙한 비웃음,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나를 지워야 할 항목으로 내던졌던 그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문제가 생겼다니 유감이네요. 한성민, 그리고 거절처럼 들리지도 않는 평평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내일 면접이 있어서요. 그는 잠시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못 들은 듯 눈만 깜빡였다. 그리고는 면접이요? 라고 물었다.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조용히 문을 닫았다. 쾅 닫는 것도 복수의 마지막 행동도 아닌 이미 나를 지워버린 무언가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거절이었다. 내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강나리가 테이블 위에 머그잔 2개를 올려놓고 있었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다시 안 돌아갈 거지.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안 돌아가. 때로 가장 강력한 선택은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회사 B의 이사와 만난 커피숍은 화려하거나 현대적이지 않았다. 너무 빨리 앉으면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 지난 10년 사이 반쯤만 손질된 깨진 타일 바닥, 잉크가 번지고 모서리가 말린 손글씨 메뉴가 유리 진열장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지만 진한 에스프레소와 조용한 구석이 있었다. 류경민이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이었고 값비싸면서도 오래 입은 듯한 어두운 코트를 입고 있었다. 나는 이미 작은 노트와 펜 2자루, 그리고 회사 A에서 18년을 박스에 담아 나올 때부터 준비되어 있던 마음을 테이블에 펼쳐두고 있었다. 그는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다.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악수였다. 그리고 말했다. 강지수, 이 만남을 고대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햇살이 높은 전면 창을 통해 길게 비스듬하게 들어와 마치 독백을 기다리는 무대 조명처럼 우리 사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류경민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천천히 체계적으로 저은 뒤 내게 시선을 들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작업을 수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단순히 기능뿐 아니라 일관성, 아키텍처, 그리고 회사 A에서 당신의 시스템이 어떻게 응집력을 잃지 않고 성장했는지까지요. 내가 칭찬의 눈썹을 올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조가 실패하지 않는 한 눈치채지 못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것을 알아봤어요.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흘려보내지 않고 답했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늦은 밤도 많았고 주말마다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미리 고치느라 조용히 일한 날도 많았어요. 류경민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살짝 낮췄다. 그 순간 회의의 분위기는 존경에서 제안으로 바뀌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찾는 건 미리 포장된 솔루션을 관리할 사람이 아니라 오래가는 무언가, 고객이 2배로 늘거나 업무 흐름이 바뀔 때마다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 사람입니다. 그는 회사 B가 최근 사업을 확장하며 여러 지역에서 수천 명의 신규 임차인을 유치했고 현재의 인프라, 뛰어난 학교 출신의 젊은 엔지니어 셋이 급하게 만든 시스템과 동시 접속자 100명을 넘기자마자 금방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 결제 지연이 반복되고 지원 티켓이 쌓이고 있다는 점, 이제는 진짜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마침내 그가 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렸을 때 그는 둘러대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최고 시스템 아키텍트, 전 혜택, 스톡 옵션, 그리고 회사 A에서 받던 연봉보다 20% 높은 급여입니다. 나는 그 숫자를 잠시 바라보았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 일부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론이 아닌 돈과 신뢰로 평가받는데 아직 적응 중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고개를 들어 왜 저죠? 라고 묻자 류경민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진심으로 웃으며 답했다. 우리는 이미 저렴하게 해보려다 아직도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 이름이 제가 그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세 군데에서 동시에 나왔거든요. 나는 몸을 뒤로 젖히고 앉아 변화의 무게를 받아들였다. 단순히 재정적인 변화나 직함만이 아니라 존중,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유, 지름길을 쫓거나 경험을 무시해서는 강인한 무언가를 만들 수 없다는 이해까지도. 그 순간 나는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받은 것이 아니라 변명 없이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음날 아침 제안을 수락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나는 서류에 서명했고 시작일을 정했으며 지역별로 확장할 수 있고 로직 계층을 UI 컴포넌트와 분리할 수 있으며 임시반편 스크립트나 하드코딩된 예외에 의존하지 않고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모듈형 아키텍처의 첫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편 A사에서의 전화는 계속됐다. 신준호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엔 더 짧고 더 체념한 듯 했다. 컨설팅 회사가 들어왔어요. 유명한 곳, 비싼 곳인데 시스템을 뒤엎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들이 어떤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백업 시스템에는 무단 복원을 거부하도록 설계된 보안 계층이 있었고 유지보수 알고리즘은 특정 로그 로테이션 주기를 지키지 않으면 할당 큐를 건너뛰기 시작했으며 포털 아키텍처는 올바른 순서로 토큰을 재검증하지 않으면 조용히 무너지는 계단식 중복 트리 구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그 주에 나는 집 서재 한 구석을 정리해 새 작업 공간을 마련했다. 새 화이트보드, 새 노트, 깨끗한 시작. 이번에는 문서화가 있을 것이고 교육이 있을 것이며 단순히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유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다. 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싶어하는 팀과 함께하고 있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두 번째 기회의 모습으로 온다. B사의 공식 입사일은 특별한 행사도 연설도 없이 단지 소박한 회의실에서 2명의 엔지니어와 1명의 운영 리드와 함께 조용한 온보딩 미팅으로 시작돼. 모두가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기를 기다려왔던 듯 내가 두 번째 사무실 커피를 다 마시기도 전에 질문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회사는 여전히 비교적 작았지만 서버가 불안에 떨지 않고 사람들이 여전히 안정성이 속도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는 공간에 들어선다는 것이 나를 단단하게 해주었다. 나는 첫 주 동안 존재하는 모든 것, 현재 시스템, 임시반편으로 이어붙인 프로세스, 압박 속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우회 설정들을 모두 그려봤다. 가짜는 나름대로 연약했다. 아무도 무게를 싣지 않기를 바라는 종이 다리처럼. 내가 그린 다이어그램마다, 테스트한 API 호출마다, 한 줄 한 줄 분석한 로그마다 옛 리듬이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 리듬은 긴급함이 아니라 명확함에서 오는 것이었고 나는 오래 버틸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동안 신준호는 계속 소식을 전해왔다. 매일은 아니지만 A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굳이 추측할 필요 없을 만큼 자주였다. 그의 메시지에는 결코 원망이 담겨있지 않았지만 남은 사람들이 충성심 때문에 남았으나 이제는 그 의미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남는 피로감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그는 포털 일부를 복구했는데 새 데이터는 동기화가 안 돼요. 이어서 컨설턴트가 시스템 핸들러 로직을 다시 짰는데 이제 10번째 사이클마다 루프가 돕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인력 대부분이 떠났고 아무도 플랫폼이 복구될 거라 믿지 않아요 라고 썼다. 나는 그에게 소식을 그만 전해달라고 한 적도 더 알려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들의 몰락을 괜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잃는다는 게 무엇인지 겉으로 단순해 보여 복잡성을 과소평가하는 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한 사람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실패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을 망가뜨렸는지 모르는 것이다.
새 직장에서 2주가 지난 어느 오후, 나는 전화를 받았다. 한성민이나 김윤아가 아니라 A사의 창업주 아들의 서지훈이었다. 그는 한때 먼지 쌓인 사무실을 함께 돌며 희망이 비드로 바뀌기 전 내가 동경하던 그런 순수한 희망으로 확장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이 발신자 표시창에 뜬 순간 마치 과거가 내 새 삶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한 번, 두 번 신호가 가도록 두었다가 전화를 받았다. 강지수, 그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작았고 반짝임은 사라지고 거칠고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어 있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가 보는 진실을 곧장 말했다. 시스템은 여전히 망가져 있고 컨설턴트들은 길을 잃었으며 새 팀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유지보수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 사회에서 복귀를 논의하고 싶어 해요. 연봉도 같고, 정권, 사인 보너스까지 다 준비할 수 있어요. 뭐든지,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사무실 창밖으로 나뭇잎 색이 변하는 걸 바라보며 고요 속에 무게를 실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이미 고용되어 있고, 서지훈, 전속 계약, 장기 로드맵,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애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주는 만큼의 2배를 드릴게요. 딱 이틀만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머뭇거림 없이 분명하게 내 마음을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싶어서였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번에는 훨씬 무거웠다. 서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는 온기가 사라지고 뭔가 더 날카로운 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럼 뭐죠? 복수, 자존심, 통제. 우리 고생하는 거 보면서 즐기고 있는 겁니까? 나는 그 질문을 콕 씹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내 답을 단어뿐만 아니라 그 무게까지 온전히 받아들이길 바랐기 때문이다. 아니요, 서지훈 씨,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즐기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사업적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알게 된 거죠. 그는 몸을 움직였다. 의자였을 수도 있고, 불편함 때문이었을 수도, 아니면 이 일이 자기 바람대로 끝나지 않을 거란 깨달음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우리가 복잡성을 과소평가한 건 맞아요. 그런데 시스템 일부가 의도적으로 유지보수를 어렵게 만들어진 것 같다고 새 팀 몇 명이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인대요. 바로 그거였다. 이론처럼 포장된 비난.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끼어들지도 않았다. 그저 말했다. 제가 만든 모든 것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문서화했습니다. 더 나은 지원 요청, 기술 문서팀 신설 제안, 거절된 예산 항목들, 전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코드도, 비밀도, 오직 당신들이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경험만 남겼죠. 그러니 저를 방해 행위로 고소하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고용 계약서를 먼저 읽혀보세요. 통화는 조용히 끝났다. 마지막 위협도, 화해 시도도 없이, 그저 공허한 폐각만 남았다. 전화를 내려놓았을 때, 내 손이 약간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억눌러온 분노 때문이었다. 누군가 자신이 쓴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역사를 다시 쓰려 할 때 느끼는 그런 분노. 진실은 부정할 수 없게 될 때만 불편해지는 법이다. 그날은 흐린 목요일 오후였다. 햇빛이 구름을 뚫지 못해 창밖 모든 것이 회색에 잠긴 듯한 그런 날, 신준호가 예고도 없이 새 사무실에 나타났다. 유리문 아래 서 있는 그의 얼굴에는 09년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던 날 이후 처음 보는 죄책감과 긴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바로 묻지 않았다. 대신 뒷복도를 가리키며 그를 서버렉 근처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새 기계들의 웅웅거림이 벽에 미묘한 기계적 맥박을 더하는 공간이었다. 자리에 앉자 그는 노트북을 열고 몇 번 빠르게 명령어를 입력하더니 몇 달 동안 듣지 못했던 이름이 붙은 폴더를 열었다. 회사 A의 옛 공유 드라이브 중 하나였고 마지막 구조조정 후 폐기된 줄 알았으나 어느 아카이브 데이터 파일로에 남아있던 것이었다. 신준호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폴더 안에는 수많은 이메일이 PDF로 내보내져 스레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한성민, 이사회 멤버, 그리고 몇몇 고문들 간의 메시지였다. 모두 내 것이 단계적 폐기 전략을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이 말을 자주 썼고, 때로는 시니어 직원 퇴출, 고비용 인력 재평가 같은 더 차가운 변형도 썼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특히 하나의 이메일로 스크롤을 멈췄다. 내 해고 8개월 전 날짜였다. 나는 제목을 2번 읽었다. 혹시 오해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1단계, 강지수 인수인계 경로, 본문은 더 최악이었다. 모든 핵심 시스템의 통제권을 운영 투명성이라는 명목 하에 내 손에서 점진적으로 빼앗는 계획이었다. 주니어 직원들과 조용한 관찰을 이용해 3분기까지 완전한 절차적 자율성 확보, 그 시점이면 역할 중복이 재정적으로 명확해짐을 목표로 했다. 나는 천천히 등을 기대며 숨이 갑자기 얕아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말했다. 만나기도 전에 이미 계획했네. 방을 향해 말했지만 신준호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놀라지 않고 실망한 표정이었다. 그가 낮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한성민, 이 일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비용 절감, 인수전 자산표 간소화, 당신이 첫 번째 항목이었죠.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확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받아들여야 할 때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결정이 충동적이거나 부주의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산된 전략의 결과였다는 걸. 신준호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더 많은 이메일. 그중 하나에는 내부용 피치덱이 있었다. 커스텀 아키텍처를 없애고 모듈형 시판 부품으로 대체하면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정리돼 있었다. 한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지수의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너무 복잡함, 문서와 팀 없음, 지식이 사일로화됨, 그 아래에는 각주가 있었다. 그 어떤 말보다 뜨겁게 가슴을 태우는 문장. 강지수는 필요가 아니라 구조로 인해 자신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나는 앞으로 몸을 숙여 노트북을 천천히 닫으며 말했다. 6년 연속 문서와 제안서를 냈어요. 그들은 모두 거절했죠. 신준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것들도 찾았어요. 예산 검토 기록에 묻혀 있더군요. 당신의 요청들은 항상 우선순위 낮음으로 표시되거나 보류됐어요. 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긴장이나 말하지 못한 분노로 가득한 침묵이 아니라 이미 예감하고 있던 무언가가 드러난 뒤에 찾아오는 침묵, 충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직감이 속삭여온 것을 확인해주는 진실이 드러난 뒤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지난주에 그만뒀어요. 그는 효과를 노리고 말한 게 아니었다. 사실을 말하듯 몇 달간 쌓여온 사직의 결심이 몇 초 만에 실행된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IT 부서의 절반이 떠났고 컨설턴트들은 남은 걸로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이제 와서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노트북을 덮고 가방 지퍼를 잠그며 말했다. 회사 A의 최대 고객인 웨스트브룩 프로퍼티지가 이탈을 위협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떠나면 끝장이에요. 그리고 회사 B가 포트폴리오 인수를 논의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생각이 가라앉도록 가능성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펼쳐지도록 두었다가 물었다. 당신은 뭘 원하죠? 그는 아주 옅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솔직히요? 일자리요. 제대로 일하는데 신경 쓰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만약 회사 B가 진짜 무언가를 만들려 한다면 저도 그걸 함께 만들고 싶어요. 그날 오후 나는 그 요청을 류경민에게 가져가 신준호의 경력과 그가 회사 A에서 가장 힘든 전환기마다 조용히 맡아온 역할을 설명했다. 내가 추천을 끝내기도 전에 류경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가 당신 편이면 우리 편이에요. 우리는 축하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계속 만들어갔다. 그게 바로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월요일 늦은 저녁, 사무실엔 기계의 웅웅거림과 두 칸 옆에서 신준호가 스키마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마무리하는 키보드 소리만이 남아있을 때,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처음엔 번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역번호에서 무언가가 느껴져 전화를 받기 전부터 속이 살짝 조여들었다. 예상한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준비되진 않은 상태였다. 한성민이었다. 그는 인사도, 형식적인 말도, 체면을 차리려는 시도도 없이 마치 거울 앞에서 이미 2번 연습한 말을 용기가 떨어지기 전에 쏟아내려는 사람처럼 빠르게 말을 시작했다. 강지수, 내가 이미 떠난 거 알아. 그리고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알아. 이상적이지 않았다는 것도. 하지만 부탁해야 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애원해야 해. 내 도움이 필요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가 요청의 무게를 느끼길 바랐다. 그의 목소리 메아리가 내 사무실의 조용함 속에 맴돌도록 내 뒤 화이트보드엔 이미 더 나은 시스템의 청사진이 줄지어 있었으니까. 내가 끼어들지 않을 걸 알자. 그는 계속 말했다. 3개월치 결제 기록에 접근을 잃었어. 세입자 데이터는 손상됐고 복구 체크 포인트도 실패 중이야. 컨설팅 회사는 누군가가 원래 데이터베이스 논리를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고 해. 그들 말로는 그걸 따라갈 수 있게 문서화된 게 전혀 없대. 또 한 번 익숙해진 그 암묵적 메시지가 들렸다. 내가 더 단순하게 만들었어야 했다는, 그들이 모든 경고를 무시할 걸 예측했어야 했다는, 아무것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사람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을 남겨뒀어야 했다는 후회. 그는 잠시 멈췄고, 이어진 침묵 속에서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에어벤트를 통해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습을 조용한 메트로놈처럼 지켜보다가 말했다. 나 지금은 다른 데서 일해, 한성민. 내 계약은 독점이야. 그리고 나는 이미 문서화를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어. 그는 마치 배에 한 대 맞은 것처럼 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아직 내가 충분히 화가 나서 시스템을 고치러 와줄 거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주는 만족감의 그 구조물을 구해줄 거라 기대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았다. 그는 다급히 말을 이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받는 것에 2배를 줄게. 단 이틀만, 그게 다야. 비행기 태워서 보내고, 숙소도 잡아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게. 이거 진짜 심각해지고 있어. 내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절박함이 가면을 벗을 때 항상 나오는 그 질문을 덧붙였다. 만약 돈 때문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뭐 때문이야? 나는 내가 처음부터 설계한 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반음 서버실, 버전 히스토리와 리스크 로그, 온보딩 체크리스트로 가득한 화이트보드,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늦게까지 남아있는 팀, 따로 말하지 않아도 꼼꼼히 기록을 남기는 인턴들, 필연이 아니라 신념으로 류경민과 내가 함께 만든 문화가 떠올랐다. 나는 침묵을 잠시 더 두었다가 말했다. 이건 존중의 문제야. 경험에 대한, 무언가를 제대로 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한, 시스템을 묵묵히 살려내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한성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더 조용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회가 널 다시 데려오는 걸 논의하고 있어. 연봉, 4이닝 보너스, 리더십 역할, 완전히 새 출발. 나는 웃지 않았다. 그를 비웃지도 않았다. 그저 말했다. 나는 이미 약속을 했고, 중요한 약속은 어기는 습관이 없어. 그는 다시 숨을 내쉬었다. 이번엔 더 천천히. 그리고 예고된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카드였다. 알다시피, 그가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회의실에서 기억하던 그 날카로움이 실려 있었다.
위계 질서에서 누군가의 위치를 상기시킬 때 쓰던 바로 그 어조였다. 만약 시스템의 일부가 의도적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게 설계된 것이 발견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리 변호사들이 경쟁금지 조항, 지적재산권 조항, 기밀유지 문구를 검토 중이야. 만약 내가 고의로 고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몸을 숙이고 두 발을 단단히 디디며 그 순간까지 허락하지 않았던 차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스템은 회사가 반복적으로 제대로 된 문서화의 자금을 지원하길 거부했을 때와 정확히 같습니다. 코드는 A사에 속하고 구조도 A사에 속하며 그들이 내린 선택 역시 그들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간 것은 당신들이 모두 무시하기로 한 단 한 가지, 바로 저의 경험뿐입니다. 한성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반박하지도, 전화를 끊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라인에 머물렀고, 이윽고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 나는 그 질문을 그냥 두었다. 대답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나는 말했다. 제가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 보일 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죠. 나는 작별 인사를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내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는 이미 왔다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명확한 뿐이었다. 때로 최후의 모욕은 그 여파가 예측 불가능했다고 가장하는 것이다. 한성민과의 마지막 통화가 있은 지 2주 뒤, 이른 봄의 한복판이었다. 아침엔 아직 겨울의 숨결이 남아 있었지만, 오후가 되면 따스함이 느껴지던 그 시기였다. 류경민이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곳은 회사 비의 본관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작지만 의도적으로 꾸며진 공간으로, 부드러운 매입 조명과 불필요한 가구 없이 깔끔한 책상, 2개의 의자, 그리고 몇 주째 손대지 않은 화이트보드만 있었다. 우리는 디자인에서 배포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오느라 장식할 틈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막 2명의 엔지니어, 모두 A사 출신으로 재구축이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합류한 이들과 시스템 리뷰를 마친 참이었다. 류경민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지 않고 손바닥 위에 카드처럼 올려놓은 채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내가 문을 닫도록 손짓했고 내가 문을 닫자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방금 웨스트브록 프라퍼티즈랑 통화했어.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A사와의 계약을 다음 달 말부로 해지하기로 결정했대.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를 인수할 준비가 됐는지 물어보고 있어. 그 말은 빈방에 떨어진 도구처럼 최종적이지만 놀랍지 않게 들렸다. 신준호가 그 이메일들을 공유했던 순간부터, 한성민이 처음 장애를 수습하지 못했던 순간부터, 그들이 보강이 아닌 교체를 선택했던 순간부터 나는 이미 이 결말을 예감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에서 변수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말했다. 큰 요청이네요. 그들은 만여 개가 넘는 유닛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핵심 모듈을 마무리 중입니다. 류경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 얘기도 했어. 아직 그 정도 규모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걸 보고 12주 동안 준비 기간을 주겠다고 했고 일정만 지키면 인프라 확장 비용도 지원해준대. 나는 그의 뒤 창밖을 바라보았다. 야른 구름층이 하늘을 천천히 가로지르며 햇빛을 부드러운 은빛으로 확산시키고 있었다. 나는 새 시스템의 뼈대, 깨끗하고 모듈화되어 있으며 확장 가능하고 첫날부터 문서화된 그 구조를 떠올렸다. 적절한 지원만 있다면 한 번에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마치 달리는 기차에 새 선로를 깔듯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류경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최소 3명의 시니어 엔지니어가 전임으로 더 필요하고 신규 서버 인프라, 격리된 테스트 환경, 2단계 장애 조치, 그리고 아마도 온보딩을 단계별로 나누면 8주 안에 첫 지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진행해. 그는 이미 실행을 준비한 듯 메모장을 책상 위로 밀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나리가 조용히 책을 읽으며 차를 따르고
나는 주방 테이블에 도면을 펼쳐 두었다. 말이 필요 없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조용한 동료애였다. 나는 웨스트브룩의 소규모 지역 허브부터 먼저 마이그레이션하여 즉각적인 부하를 줄이고 전체 자산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배포 모델을 설계했다. 아침이 되자 롤아웃 계획, 인력 배치도, 인프라 요청 사항이 한 줄 한 줄 정리되어 있었고 각 핵심 구성 요소는 위험 요소와 문서화 단계에 매핑되어 있었다. 류경민에게 계획을 제출했을 때 그는 조용히 각 페이지를 넘기며 집중해서 살펴봤다. 마지막 장에 도달하자 그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한 가지, 이 문서화 섹션이 전체 일정에 거의 3주를 추가하는데 정말 처음부터 이걸 포함해야 할까?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협상 불가입니다. 그게 A사의 실패 원인이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모든 걸 문서화하고 모든 팀원을 교육하며 시스템의 단 하나의 단일 실패 지점도 남기지 않습니다. 류경민은 아무런 이해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설계도가 토대와 일치할 때 건축가가 짓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제대로 해봅시다. 다음 3주 동안 우리는 엔지니어 5명을 더 채용했다. 2명은 A사에서 남은 사람들이었고 3명은 뭔가 진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소개를 통해 합류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이끌고 있는 신준호가 A사에 비대하고 문서화되지 않은 구조를 우리의 새로운 간소화된 스키마로 단 하나의 기록도 잃지 않고 변환하는 도구를 만들었다. 7주째 중반, 우리가 웨스트브룩의 서부 지역 마이그레이션 플로우를 마무리하던 바로 그때, 나는 서지훈으로부터 밤늦게 짧고 명확하게 쓴 이메일을 받았다. 내용은 단 하나였다. 강지수, 일이 이렇게 끝나서 미안해. 이 사회가 오도됐고 너를 잃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미 너무 늦어서야 깨달았어. 한성민은 해임됐고 우리는 회복에 애를 먹고 있어. 내가 돌아올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 문은 열려 있어.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유혹을 느껴서가 아니었다. 후회와 되돌림의 차이를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가 아무리 많은 문을 다시 열어준다고 해도 나는 이미 더 나은 길을 너무 멀리 걸어와서 예전 길이 망가지지 않았던 척 뒤돌아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10주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라이브 테스트를 완료했다. 웨스트브룩의 가장 작은 시장에서 2,000개의 유닛이 오류 없이 우리의 시스템으로 전환되었고 유지보수 대기열은 예상보다 더 빨리 해소되었으며 결제 시스템은 99.6%의 처리 정확도로 작동했고 세입자 피드백은 모든 측정된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이었다. 2주가 남았다. 그리고 기차는 달리고 있었다. 때로 최고의 복수는 목적 있는 추진력 그 자체다. 최종 마이그레이션 단계가 시작되기 전날 12주간의 레이스에서 모든 시스템, 모든 엔지니어, 모든 문서 한 줄 한 줄이 한계까지 밀려난 마지막 단계, 나는 B사의 메인 회의실로 불려갔다. 동쪽 주차장을 내려다보는 높은 유리창이 있어 해가 질 무렵이면 긴 테이블을 황금비드로 물들이는 그곳이었다. 내가 들어섰을 때 나는 류경민뿐만 아니라 테이블 저편에 이미 일어나 손을 내밀고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박상민, 웨스트브룩 프라퍼티즈의 CEO였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키가 컸고 유행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잘 맞는 코트의 무게를 아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었다. 악수를 나눌 때 그는 거의 문제가 일어날 뻔했던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누가 그것을 막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조용한 확신으로 내 손을 잡았다. 강지수, 그가 고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류경민이 말하길, 이게 제안이 되지 않은 건 당신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약간 물러서서 과찬이십니다. 팀 전체의 노력입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서로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큰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중앙 및 동부 지역 통합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플로우가 선과 화살표, 색상으로 구분된 영역들이 정성스럽게 표시되어 있었다. 내 팀이 이 과정을 외부에서 지켜봤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붕괴된 무언가를 안정화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을 변명 없이 해내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류경민이 앉으라고 손짓했고
우리가 자리에 앉자 제프리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A사의 시스템이 처음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미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1년의 시간을 줬지만 그들은 침묵과 지연만을 줬죠. 그래서 신준호가 당신이 새로운, 제대로 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나는 듣고 있었다. 아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약속했던 것과 제공한 것 사이의 간극, 그 여파의 깊이를 이해하고 싶어서였다. 제프리가 계속 말을 이어가자 그는 단순히 감사의 뜻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가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조용하지만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A사 뒤에 사모펀드가 회사를 처분하려 하고 있고 이미 3곳의 컨설팅 업체를 소진했습니다. 고객 리스트는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고 웨스트브로마저 떠난 지금 그들은 다시 건전성을 회복할 협상력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조용히 있던 류경민을 바라봤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는 이미 모든 패가 공개된 후에만 나오는 단도직입적인 어조였다. 우리는 남은 자산 인수를 고려 중입니다. 류경민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쓸 수 있는 자산이 있죠. 하드웨어, 일부 지역 계약, 구할 가치가 있는 지원팀도 있고 지금 인수하면 6개월 전에 들었을 비용의 일부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프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두 회사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구제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 통합을 깔끔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잠시 동안 방 안은 조용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류경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제프리가 물었다. 그 일을 맡아줄 의향이 있습니까?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예전보다 거칠어지고 늦은 밤 화이트보드에 시스템을 그리느라 잉크로 얼룩진 손, 그리고 아이러니를 생각했다. 그들이 버렸던 바로 그 구조, 너무 복잡하고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적이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던 그 구조가 이제 그들이 남은 것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로드맵이 된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제대로 한다면 맡겠습니다. 완벽한 문서와 완전한 교육, 어떤 편법도 없이.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누군가가 보너스 때문에 해체하는 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류경민이 미소 지었다. 제프리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무엇이 대체 불가능함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비밀 때문도 통제 때문도 아니었다. 일관성, 정확성, 그리고 다른 이들이 이해하려고 시간을 들이지 않을 것들을 차근차근 쌓아올리는 인내 때문이었다. 6개월 후, 나는 한때 회사 A의 본사였던 건물의 정문을 다시 통과했다. 그 문은 내가 팔의 종이 상자를 들고 나왔던 바로 그 문이었고, 이제 그 위에는 회사 비통합 자산관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중요한 것을 지키는 법을 마침내 배운 회사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리셉션 공간은 더 깔끔한 성과 나아진 조명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 공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다. 뼈대는 변하지 않고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이었다. 나는 류경민과 함께 그 안에 걸으며 이전 동료들이 새로운 문화에 섞여 복합적인 표정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누가 내 시선을 피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도 눈에 띄었다. 임원진의 대부분은 이미 떠나 있었다. 한성민은 인수 제안이 받아들여진 지 2주 만에 직업적 불일치를 이유로 사임했다. 서지호는 컨설턴트로 남아 기존 고객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겨가도록 도왔다. 그는 이제 더 조용하고 겸손해졌으며 구원을 바라지 않고 그저 마무리를 원할 뿐이었다. 우리가 예전 서버실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유리병 너머로 한 줄 한 줄 내가 구축했던 시스템의 깜빡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류경민이 안에 들어가 볼 거냐고 묻자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 인프라에서 다 옮길 거니까요. 그날 오후 새롭게 리모델링된 회의실에서 류경민은 마지막 전환 단계를 소개하며 내 옆에 섰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강지수를 알고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는 거의 20년 동안 이 회사를 지탱했던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제 우리를 다음 10년으로 이끌 통합을 주도할 것입니다. 나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얼굴들을 보았다. 그리고 날카롭거나 복수심 어린 말을 대신해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다. 이번엔 모든 걸 문서화합니다. 이번엔 아무도 혼자 남겨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완전한 순환이 복수가 아니다. 더 나은 도구와 함께 돌아오는 것이다. 프로젝터 불빛이 어두워지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부드러운 회색으로 사라졌으며 새로 합병된 팀이 조용한 작별 인사와 느슨한 미소를 띠며 회의실을 빠져나갈 때 나는 창가에 남아 늦가을 햇살이 야른 베일처럼 반짝이는 테이블 위에 머무는 것을 바라보았다. 먼지 입자가 느리게 소용돌이치며 춤추는 모습은 마치 마침내 닫힌 한 장의 문장부호처럼 느껴졌다. 내 뒤에는 이제 질서정연한 초록색과 안심이 드는 파란색으로 살아난 시스템 대시보드가 조용히 균형 잡힌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알람도, 붉은 스파이크도 없었다. 인내와 문서화, 그리고 집단적 경계가 한때 불안정했던 구조를 비밀이나 단일 실패 지점 없이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바꿔놓았다는 조용한 증거였다. 내 귀에는 여전히 새로운 기술 교육 부서 발표 후 이어진 박수가 남아 있었다.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성실함, 그리고 더 극적인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던 조용한 노고에 대한 인정의 물결이었다. 나는 그 소리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따뜻한 비처럼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잊혀졌던 평온이 내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고요한 물에는 새로운 일출이 비쳤다. 나는 복도로 나와 오래된 시절의 흑백 사진, 비좁은 사무실과 낡은 장비가 담긴 사진, 이 걸린 벽을 지나 나무 난간의 결을 손끝으로 따라갔다. 그 난간이 서버가 불안한 벽난로처럼 빛나던 밤마다, 그리고 키보드 한 번의 입력이 전체 커뮤니티를 지탱하던 밤마다 내 몸을 지탱해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오늘도 서버는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평온하고 거의 가정적인 느낌이었다. 그 작동 원리가 이제는 공유되고, 문서화되고, 가르쳐졌기 때문이다. 수호자의 짐도 이제는 외로운 경계가 아닌 공동의 기술이 되었다. 밖에서는 낙엽이 인도 위를 작은 피루엣으로 굴러다녔고 그 바스락거리는 춤 속에서 나는 모든 희생, 외면받았던 제한, 밤늦게 적용한 패치의 메아리를 들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보장된 연속성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있었다.